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 특권 검찰의 해체와 권력기관 선진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잘 마무리하기를. 국회의장님은 뭐 이렇게 강력하게 숨어? 좀 열어봐요. 아니 국회의장님. 이게 지금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의총에서 추인한 그 우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검찰청법 이 처리 과정에서 여러 고성 요구하고 또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배 소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죠. 네. 동물국회 이야기, 동식물국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차원입니다. 이게 그동안 왜 협의가 충분히 안 됐을까? 네. 그런 부분도 국민들은 참 공감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야 간에 중재안을 또 합의를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현상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또 추가적인 사항들이 또 포함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국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각각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김두수 대표님,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서 단상에 오르는 배현진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당신이라고 이렇게 좀 손을 가리키면서 소리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나온 좀 격양된 감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주로 당신께서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당신이 이러면 좀 표현 자체가 이제 무리하고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국회의장의 이제 그 국회 출석을 막는 형태의 그 여성 의원들 앞에 배치하다 보니까 물리적 좀 충돌도 있었는데 그게 여성성을 내세운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당시에 배현진 의원이 이제 발언한 걸 보면 국회의장님에 대해서 앙증맞은 이런 식의 성차별적 언어를 썼습니다. 역설적으로 좀 이런 그 성차별적 요소는 여성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행태에서 이번에는 좀 이런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너무 격양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오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는 의정 활동하면서 낯익은 풍경이기도 할 텐데 국민의힘은요,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도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의장실 직원들의 물리력 행사 이 과정에서 양금이 허은영 의원 등이 좀 다쳤다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나요? 지금 그게 국회의장이 못 나오도록 사회를 못 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마 경호원들하고 몸싸움이 있으면서 다치신 모양인데 앰뷸런스 실려가는 거 보니까 좀 다쳤겠죠. 근데 네. 이게 작은 에피소드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제가 있을 때 동물국회라는 말 들었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다 훼손하는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적어도 여야가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3대 3으로 안건 조정위를 만들어서 최장
90일 석 달간의 이른바 숙려 기간을 거쳐서 좀 생각하고 나서 합의하세요. 그게 안 되면 이걸 3대 3으로 만드는데 이미 한 명을 무소속을 만들어서 어거지로 4대 2로 몇 시간 만에 안건 조정회의 끝났습니다 하고 전체회의에 넘겨버리고 전체회의에서는 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 본회의에 올라가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을 위한 장치가 있지만 네. 회기를 하루로 딱 정해놓고 완전 살라미로 잘라서 이렇게 하는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2012년도에 국회 선진법을 만들 때 그 취지, 소수당과 다수당의 협치와 공존의 원칙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꼼수와 편법적인 진행으로 무너졌다는 점은 또 분명해진 거예요. 저렇게 반복이 될 경우에 국회 반복이 선진화법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참 법을 만들 때 취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또 수. 네. 이걸 뭐 원내대표단은 묘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꼼수와 편법인 거는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심각한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국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관행적으로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국회 선진화법까지 좀 손을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김도수 대표님, 민주당 윤우정 위원장이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하명을 처리하는 흥신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뭐 정치 영역에 있을 일을 이제 사법기관으로 가져간다든가 또 이런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건 정치에서는 바람직한 행상이라고 할 수 없고요. 또 이것은 이미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이 전조가 1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한번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길래 2006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도 없는 간섭헌법 뭐 조선시대까지 거론해가지고 수도를 정해야 한다고 해서 헌법에 다시 수도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걸로 결정하듯이 정치 영역에서의 이런 해결해야 될 이야기를 재판정이나 이런 데를 가져가는 것은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은 배철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신성범 의원께서 그 꼼수, 네. 회기 쪼개기 꼼수, 또 어저께 뭐 강행 처리하셨는데 이미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뭐 과거처럼 오더라는 표현은 차마 쓸 수 없겠지만은 조율 협의 없이 이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장면이냐? 네. 그게 이미 답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 여론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반대 의견이 높고 심지어 60% 넘게 충분히 여야가 또 시민사회 단체와 충분히 좀 숙려해달라 네. 이런 주문까지도 좀 무시한 그런 건데 문 대통령이 좀 한마디로 좀 막판에 좀 아까 꼼수를 했지만 악수를 좀 두고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평을 덧붙입니다. 네. 제가 그 주문을 드린 질문이 당선인 측에서 급기야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삼권 분립과 이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추가 입법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네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번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이게 국민투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네네. 네. 국민투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헌법 제72조의 국가 안위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이 이 사안이 외교, 뭐 국방 통일인데 과연 검찰 이 법안 관련해서도 포함이 될지 여부 이런 것도 사실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헌법 불합치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국민 국민투표권과 관련한 부분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빨리 법을 개정해서 실제 국민투표가 진행될지 어떨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6월 지방선거가 같이 된다면 지방선거 자체가 국민투표의 영향을 거의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법 제도적으로 힘들지만 정치 영향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왜 꺼내 들었을까? 네. 지금 방금 전에 배철호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이게 여론에서는 비호의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좀 안고 가겠다. 국민 투표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국민 여론을 지방선거까지 견인할 수 있는
네.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신성범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가능은 하다. 네. 다시 말하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해주면 가능은 하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다. 무슨 말이냐? 이게 첫째는 이 안건이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이 아니냐에 대한 법률학자들도 헌법학자들도 나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실효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안 자체를 국민투표로 뒤엎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는 민주당이 응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너무 큰 사안이라서 비현실적이다 봐요. 사실은 그 국회 입법 기능이 있는데 이 자체를 무력화하는 또 다른 삼권 분립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자칫 재신임 성격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당선에 정치적 대한. 위험이 엄청 큰 거예요. 네. 만에 하나 뭐 가결되면 좋지만 찬성이 많으면 좋겠지만 네. 반대가 더 많은 걸로 나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초반에 신임 투표에서 이겼다 졌다로 비화되고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불가능한 것이라고 좀 보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주제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네. 거냐 이제 그런 문제. 또 선관위에서도 이게 좀 이미 어렵다라고 좀 난색을 좀 표현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법 추진 과정에서 그 여야 간의 어떤 그런 갈등만 오히려 더 증폭되고 네. 실효성은 없다. 또 실효성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김 대표님은요? 저도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한 5번인가의 국민투표가 다 개헌 사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주로 독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치의 기본이 이렇게 국민과의 뭐 직접 통치하겠다, 직접 정치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런 거는 좀 이번에 이 뭐 지방선거를 겨냥을 했겠지만 이런 말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진짜 이게 윤핵관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과연 근데 당선인과 협의를 하지 않고 합의를 했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협의의 수준이 문제, 보고와 협의의 수준이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추리겸 추측입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큰 흐름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선인에게 무슨 네.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뭔가 이루어지어서 잘 통과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6대 범죄 중에 2대 범죄는 그렇고요. 2개가 더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뭐 안 받아가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 파기를 한 것 배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있다. 또 더 나가서 심지어는 소통령 한동훈이 있다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봐요. 이렇게 네. 권성동 원내대표와 자기가 원내대표고 이 정도 권한이 있다는 점, 또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사안에 정통하다는 사실, 이런 데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끝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강행 처리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서 폭탄이 터지게 돼 있는데 수류탄이 이것을 덥석 받아왔다. 그래서 보수 네. 진영에서 터진 꼴이 됐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사안이 워낙에 중요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 의총을 거치고 또 국회의장 앞에서 합의 서명을 하고 국민에게 천명까지 했는데 이걸 다시 번복한 거란 말이죠. 이게 국회의정 역사상 이런 게 있습니까? 드문 일이죠. 드문 네. 일이긴 한데 이제 이 수습하는 방식에 관한 걸로 좀 더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전 같으면 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죠. 네. 물러나고 새로 들어서는 원내대표가 이런저런 이유로 전임 원내대표가 나 정책을 개선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단절시키고 새로 협상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지금 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신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어물쩍 넘어간 거예요. 네. 배철 의원님, 이 신구 권력 갈등 얘기도 해볼 텐데 정권 교체 열흘 앞두고 계속해서 지금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마땅치 않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과연 그 권력 이양기에 과거 이제 7번의 이제 선거가 있었지만 이렇게 신구 권력이 이렇게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별로 마땅치 않다. 그리고 또 네. 마땅치 않다라는 게 이제 좀 두 가지 결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 이전 때 과정 절차에서 했던 뭐 외교부, 공간, 국방부 뭐 이 합참 이 건물에 했던 그런 프로세스와 관련된 게 또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청와대 전체에 대한 또 부정, 그 역사 지우기, 좀 청산, 좀 이런 쪽으로 좀 약간 하드 톤으로 말한 측면도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9일날 6시 반 퇴근하겠다면서 지금 지지자들 좀 직접 겨냥했던 그런 발언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집무실 이전 문제가 네. 지난주 이제 갤럽에서는 매주 이제 그 당선이 이제 그 업무 평가를 하는데 다시 이제 그 집무실 이전 관련된 이슈가 부정평가의 가장 인사 문제를 제치고 더 높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네. 집무실 이전이 다시 한번 더 좀 전국의 핵으로 이슈로 또 급부상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대표님께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어쨌든 그 새 정부에서는 집무실을 옮긴다.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결정이 난 사안인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모든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본인의 경험에서 5년 전 강화문 시대를 열려고 했던 과정을 검토를 거쳐서 2년 동안 숙고한 결과에 대한 그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조언이지만 충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나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상식, 강화문 시대가 왜 갑자기 용산 시대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한 번도 들어본 이유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소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준자 소장님, 네. 이제 집무실 문제에 이어서 또 관저를 뭐 외교부 장관으로 네. 옮기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 지지율 흐름에는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사 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엮여서 함께 포함돼서 뭐 취임식 때 왜 특정 호텔에 영민관에서 행사를 하느냐 네. 또는 외교부 공간으로 급작스럽게 또 검토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소통을 잘할까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이 될 건데 얼마나 협치를 잘할까 네. 그리고 또 두동강으로 쪼개져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금 검찰 이 법안 관련해서도 두동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나 통합을 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부응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 타격을 주고 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선문 전 의원님,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쟁점으로다가 부각됐던 게 이게 마스크 해제 논란이잖아요. 그 이번 주부터 뭐 꼭 써지 않아도 네, 야외에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거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고 한 거다라는 데 대해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 또 공박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또 안철수 위원장과 입장을 달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성급하다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비판했거든요. 우선 이준석 대표의 뭐 짐작입니다. 짐작은 이제 이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소상공인과 소상과 자영업자들이 방역 정책, 방역의 희생양이 됐는데 그걸 비판하고 들어서는 네.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 풀어준다고 해서 정부에서 풀어준다고 이걸 반대하는 것처럼 비저에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는 하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문윤 새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앞에 부분 그럼 이게 정치적 판단이 깔리냐 안 깔리냐는 부분에서는 정은경 청장이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넓게 보면 네.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K방역의 성과를 이야기해왔어요. 마지막 나가는 날 성과를 이 임기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고 싶어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정부가 5월 10일 날부터 다시 마스크 쓰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의 판단은 이준석 대표 판단이 좀 맞는 것 같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면 오히려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네. 다음 제가 좀 쓰는 질문은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 이제 문 대통령의 이런저런 언급 또 윤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서 이게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인물은 과연 누구일지 배 수사님 제일 먼저 또 보셨네요. 네. 너무 당연하니까 대통령이죠. 네.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5월 10일부터는요. 네. 지난 우리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생각해 보시면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를 해서 압승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뭐냐? 대통령 지지율이 60, 70% 고공행진했고 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회담이 바로 지방선거 선거일 전날에 열렸거든요. 네. 그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이 선거 구도에서 정권 안정이냐, 네. 정권 견제냐, 또 지지율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이상 가느냐, 네. 지방선거 시점에 50% 미만에 머무르냐, 또 이 검찰 관련되는 검수완박도 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치열한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로 보입니다. 네. 배철호 의원 두 성이 같은 배 씨여서 그런지 똑같이 윤석열이라고 적으셨네요. 네. 그 모든 선거는 이렇게 국정 운영 네. 관련된 평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하고 네. 3주 후에 곧 치러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그때는 뭐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아까 좀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인수위 활동에 대한 총평 그리고 초기 이제 정부 구성에 대한 평가, 네. 또 무엇보다도 조각 과정 라인업에 대한 평가, 즉 이제 초기 평가가 결국 표심에 작동하는 데서 가장 우선적인 네. 초반 단서로 좀 작용할 것 같다. 그런 네. 취지에서 윤석열이라고 썼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두 분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했고 김두수 대표는요. 저는 딱 한 분만 들기가 뭐해서요. 두 분인데요. 아, 네. 두 분을 하셨군요. 윤석열 이제 당선인 대통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와 맞서 싸웠던 이재명 후보 지금 이야기는 대선 2라운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연장전 또는 네. 2라운드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서 뭔가 지금 몸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의 연장전 싸움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상범 전 의원은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예, 같습니다만 저는 네. 보는 견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출범하고 나서 6월 1일 3주 후에 선거인데 그때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봐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굉장히 강경투쟁으로 나올 거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야, 이거 너무하다. 발목 잡기로 볼 거냐. 아니야, 윤석열 정부가 청문회 같은 거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야당답게 하는 게 맞아. 네. 라고 할지 저는 그 대목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는 좀 다르죠, 뉘앙스가. 네, 네. 그 예를 들면 정부의- 최근에 인수위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내각 구성에서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 이런-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6년 만에 얼굴을 드러낸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유튜브에 출연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오열한 정유라 씨인데 이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선원 씨의 딸이죠. 배 수장님. 네. 정유라 씨가 등장한 배경은 뭘까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왜 억울하냐면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최근에 이제 입학이 취소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 전 장관 지지층에서는 너무 안 됐다. 빨리 이거 좀 번복돼야 된다. 입학 취소 지나치다. 이런 이제 동정론이 나오니까 최유라 씨가 아니 나도 이 입학 취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그렇다면 SNS에 이 억울함을 자기가 호소하는 겁니다. 나는 왜 동정론이 없냐? 나도 너무 억울한데 그런데 이걸 자녀와 관련된 사안이라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각각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것을 뭐 동일한 내용처럼 비교를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SNS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중단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악글대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위 사실 이거 때문에 괴롭다 이런 표현을 했더구만요. 그렇죠. 바로 이제 좀 성급하니까 네. 아무래도 비판 여론이 더 쏟아지니까 이러다 보니까 SNS에 일단 좀 문을 걸어 잠그고 좀 성급했다, 네.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 예비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서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 결론을 내려야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사면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면을 대통령 임기 말에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었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마지막 날에 화이트하우스와 관련돼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 사면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무차별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마지막 날 사면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게 5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이번에 이제 국민 통합이나 화합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자비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정치인의 대거 사면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요. 부처님 오신 날 사면 관련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김경수, 정경심, 이재용 등등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는데 어느 분들이 과연 그 명단에 포함될지 제가 주문했는데 배 의원님 먼저 진단하실까요?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 네. 이렇게 좀 뭐 법적인 그런 다툼이 이제 진행된 분들도 계시는데 MB 이명박 전 대통령만큼은 좀 대통령의 인식, 기류가 확실히 변하고 있음을 네. 좀 거듭거듭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통합 차원이라든지 뭐 고령 건강 문제 등으로 사면은 확실히 될 것 같고 나머지 세 분 플러스 알파 네. 나머지 세 분은 글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 아마 조금 마지막까지 좀 국민 여론이라든지 주변 의견을 좀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이명박 보여집니다. 전 대통령은 확실히 할 것 같은 나머지는 좀 벌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두 분 또 배씩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네. 이미 가석방이 됐었고 또 다른 선고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재판 중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섣불리 지금 사면 운운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치적 사면에 경제적 사면까지 이 부합되면 추가되면 이 부분도 좀 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MB 그다음에 김경수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좀 결자해지라고 보이고 마지막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정경심 교수까지 세 사람 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두수 대표님은요? 저는 뭐 네 분 다 네.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냐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생각하고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방한하면서 또 삼성을 방문한다니까요. 그런 문제.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뭐 누군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정치적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이 네 분 다 사면을 하지 네.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신상문 전 의원님은요? 저는 이명박, 정경심 그리고 이재용 회장까지는 저도 사면할 것 같은데 아마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과 기질상 김경수 전 지사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세 분은 할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는 좀 고민스러울 오히려. 것이다. 내일부터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 김 대표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의 목표는 한마디로 한동훈을 잡아라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과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연동돼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뭐 알려지기로는 뭐 왕 장관, 뭐 소 대통령 이런 게 정도로 알려져 있고 또 이 그 청문 후보자로서의 언행이 너무나 이제 가격하고 직접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결사적으로 이거 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가 이렇게 준법 정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본인이 이 검사 임용에 관한 뭐 연수원 시절에 그 집을 어머니와의 거래를 했고요. 또 아내는 그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주민등록지를 불법으로 이전했고요. 또 상가는 큰아버지로부터 아마 상속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큰아버지로부터 이 큰 건물을 상속받는다는 거는 여러 이 사례로 봐서 이거는
명의 신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의를 갖다 빌렸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봤을 때 네. 농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그 준법 정신이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선범 전 의원님,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뭐 한동훈을 지켜라가 되겠죠. 청문회를 앞두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해당 상임위에 배치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장재원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이 이제 지금 아시는 대로 인수위 활동을 이유로 해서 빠졌다가 네. 이제 장재원 행정위가 있었고 윤한홍은 국방위가 있었던 모양인데 전부 다 28일 날 지난주 그러니까 법사위로 복귀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전선이라 보는 건데 저는 뭐 이렇게 봐요. 민주당이 결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덕수 총리 청문회, 네. 그리고 걸피 수요일 날 있는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연결시키고 있다. 연계시킨다. 무슨 말이냐? 청문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총리는 우리 인준해준다. 대신 한동훈 장관은 낙마시키겠다. 뭐 네. 철회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장관 우리가 임명하겠다라고 되고. 네. 그럼 다시 또 한 번 더 한덕수 총리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구도로 갈 것 아니냐. 너무 좀 민주당의 원내 전략은 좀 어떻게 하다가 눈에 딱 띈다라고 네. 연계시킨다. 네. 두 한시를. 배철 의원님, 지금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 새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 중에서도 뭐 윤희숙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인철, 정우영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먼저 사퇴를 하면 다른 후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른바 뭐 총알바지론이라고 해서 좀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공감을 하십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같은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두 분 모두 이렇게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국민적 눈높이나 감수성에서 불감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해법을 보자면은 이게 자칫 인사 실패라든지 여론 압박에 좀 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아마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할 겁니다. 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희생펀트로 가더라도 최대한 좀 당분간 버티지만 아마 이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지금 여론도 굉장히 좀 거칠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워하고 아마 이분 정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가가 있는 정리, 좀 모양새 있는 출구 그런 식으로 좀 수순을 좀 고민하고 있는 국면 아니냐 좀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배준섭 수장님, 네. 청문정국의 가장 큰 난관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총리는 국회에서 어쨌든 인준이 필요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 득한 대치 속에서 과연 인준이 될 것이냐 이 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대로라면 인준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죠. 더 이제 이 부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적으로도 그렇고 네. 대결 구도가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 신성범 의원님 계시지만은 결국 인사는 교통정리거든요. 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느냐?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후보자, 이 정호영 후보자나 또 이상민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를 향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방선거 재보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분당과 보궐선거 출마 얘기도 나오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설 분당인지 인천인지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배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지금 현 인수위원장이죠. 아마 네. 지금 지난 투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분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행정 경험 쌓겠다고, 하나는 국민의힘을 중도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다는데 현재 뭐 당권도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지금 현재 인수위 활동 충실하기 때문에 다른 뭐 이후 행보를 뭐 본인 스스로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 계속 옆에서 좀 군부를 떼고 있는 것이 이제 안철수 등판론인데 지금. 본인도 이제 지금 뭐 정치권 안에서 이제 당내 역할을 하려면 좀 당내에서 포지션을 잡아야 될 상황에서 이게 분당갑 이 김은혜 의원 자리가 매우 이제 매력적으로 네. 유용한 지렛대로 고민을 많이 드실 건데 글쎄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짤 문제가 아니라 파는 이제 주변에서 좀 디자인할 문제인데 아마 본인도 관심을 무척이나 많이 가지고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전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또 이르게는 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곧 이제 치러질 민주당 전대에서도 역할을 주문하는 기류들은 있는데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좀 패키지로 나오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고 이를 좀 빨리 이제 역할을 하고 등판하더라도 뭐 전대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민주당 소식은 우리 김두수 대표가 좀 아시잖아요. 네. 이재명 꿈은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몸을 좀 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로 옮겨갈 때 그때도 이미 그 송영길 대표를 찾아간 분이 이제 이재명과 친한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출마를 권유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대선 후보가 상당한 기간 이제 자숙하고 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쉬운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험지를 가서 거기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중에 그걸 표로 보답받는 게 이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가정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또 지방선거 전체를 생각한다면 본인의 출마보다는 출마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역단체장이 정부지 17곳이잖아요. 이제 대진표가 네. 확정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몇 대 몇 승부를 여쭤보려다 좀 너무 이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요. 앞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나왔습니다만 경기지사에 관심 크잖아요. 김동연 대 김은혜, 김은혜 대 김동연. 이게 다른 곳과 달리 뭐 대리전의 양상 아니냐. 신성범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김은혜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까 우리가 좀 봤습니다만 굉장한 이 사안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이른바 우리 언론에서 하는 말로 동원 딜리버리라고 하죠. 딜리버리.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은 탁월하다. 다만 디테일, 정책 디테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김동연 부총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둘 다 장점이 있는 분인데 결국은 지금도 안 변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작은 차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는 점. 윤석열 후보가 진 네. 지역이었다. 이 지점은 굉장히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고 중도층을 향한 접근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서울시장 민주당 이제 송영길 후보 결정이 됐잖아요. 오세훈 현 시장과 맞붙게 되는데 현재 여론조사는 좀 밀리죠? 예, 암만 해도 뭐 지난 대선에서도 좀 밀렸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조금 밀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송영길 대표는 오세훈 후보와의 싸움이 아니라 본인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의 싸움이라고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뭐 현재 청문정국이라든지 이런 속에서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킬 생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누구나의 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동산 부분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 부동산 문제도 정면 승부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 주장님 이제 대진표가 결정이 돼서 지금부터 여론조사 흐름이 뭐 실질적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본격적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대선보다는 지방선거가 일단 투표율이 낮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자기 지지층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소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심, 명심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이기려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네.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또 특히 이제 새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세대별로 보면 우리가 20대, 30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이제 대선에서 이야기고 지방선거는 세대별로 40대냐,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60대냐, 40대와 60대의 전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배 의원님은 핵심 이슈는 뭐가 될까요? 정리한다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구성된 초기 활동 평가 물론 초기에 집중적인 스팟라이트가 네. 좀 쏟아지고 한미 정상회담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지만은 거꾸로 이제 아까 조각 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 인수위 그 지금 집무실 이전이 과연 실제 기대했던 만큼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또 한번 이제 그날이 됨으로써 또 밝혀지는 좀 확인되는 측면들도 여러 가지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호재도 있고 뭐 물음증도 궁금증도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초기 활동 평가가 또 투표 6.1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선적인 단초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